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가을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더불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힘드셨던 일이 있으면 살며시 가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새로운 한 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씨 부인의 고든 절개. 고려 제32대 왕인 우왕이 왕자를 물려받았을 때 신하들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놓고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느라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그러니 국정에는 관심이 없어 백성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거기에다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왜구들이 이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지요. 왜구들의 침략은 날로 심해져 나중에는 내륙 지방인 부여와 공주, 논산까지 쳐들어왔답니다. 나라에서는 군사를 파견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데 힘을 기울였으나 이미 기울어진 국운을 회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정읍현이라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왜구는 그곳까지 침략을 해왔지요. 정읍현에는 경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그 마을의 유지였을 뿐 아니라 재산도 꽤 있는 편이어서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은 그의 부인 안씨였지요. 그 마을은 물론 그 일대의 어느 마을에서도 안씨 부인을 따라갈 만한 인물이 없었으며 행실 또한 착실하여 남편을 공양하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그 정성이 너무도 지극하였답니다. 하루는 경덕의가 나라의 명을 받아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했지요. 경덕의는 바쁘게 행장을 꾸렸답니다. 하필이면 왜구들이 아랫마을까지 침범했다고 하는 이때에 나를 부를 것이 뭐란 말인가? 경덕의는 왜구들의 침입 소식에 재산보다도 부인이 더 걱정이 되었답니다. 출중한 미모의 부인을 왜구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지요. 여보, 내 속히 다녀오리다만 극악 무도한 왜구들이 자꾸 쳐들어온다 하니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려. 만일 말이오. 그 못된 놈들이 이곳까지 온다면 부인은 너무 반항하지 말고 목숨만은 지키도록 하시오. 난 그 무엇보다도 부인의 안전이 중하오. 내 말 알겠소? 경덕이는 차마 정절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말을 돌려 전했답니다. 이런 남편의 뜻을 눈치챈 안씨 부인은 조용히 말하였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어요. 이 한 몸 제가 지키지 못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곳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경덕이는 안씨 부인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럼 내 속히 다녀오리다. 그가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왜구들이 정읍편에 쳐들어왔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지요. 안씨 부인 또한 두 아들과 하인 몇을 데리고 피신을 하려 하였으나 왜구들이 너무도 갑작스레 물밀듯이 침범해 왔기 때문에 집 밖으로 탈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왜구들은 경덕의 집이 그 마을에서 가장 컸으므로 제일 먼저 쳐들어가 노략질을 하였지요.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씨 부인과 아들들은 급한 대로 후원의 작은 숲에 숨어 왜구들의 동태를 살폈지요. 그야말로 왜구들은 난폭하기 그지없었답니다. 자신들의 실속을 차린 왜구들은 집 마당에 진을 치고 술판을 벌였지요.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오르자 왜구들 중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소리를 쳤답니다. 내 듣기로는 이 집 여자가 천하의 미색이라고 들었다. 그 계집을 찾아내거라. 안씨 부인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왜구들은 닥치는 대로 하인들을 잡아 온갖 고문을 하며 안주인의 행적을 물었지요. 하인들은 충실하게도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 안주인의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숨어있는 안씨 부인을 못 찾아낼 왜구들이 아니었지요. 잠시 후 왜구들은 안씨 부인과 아이들을 숲에서 찾아내었답니다. 왜구의 우두머리는 안씨 부인의 모습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과연 소문대로 천하일색이로군. 안씨 부인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왜구를 노려보았지요. 허허, 제법 무섭구나. 아주 마음에 든다. 어떠냐? 내 말만 잘 들으면 목숨뿐 아니라 호강을 시켜 줄 수도 있지. 내 이제껏 너 아니어도 호강하며 살았거늘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안씨 부인은 매서운 목소리로 대꾸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순간 왜구의 우두머리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쳤답니다. 네가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목숨은 없는 줄 알거라. 네 아무리 도적이라 해도 사람의 도리는 알터인데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이 속을 챙겼으면 이만 돌아감이 옳지 않은가? 안씨 부인의 말에 우두머리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지요. 어디 끝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나 내 두고 보지. 얘들아. 우두머리의 호령에 왜구들은 안씨의 아들들 목에 칼을 대었지요.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네가 그렇게 도도하니 자기 목숨 없애는 것이야 걱정하지 않겠지만 너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는다면 어찌 하겠느냐? 안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도무지 이 상황이 믿어지질 않았답니다. 네 이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인 것이야. 차라리 나를 죽이거라. 네 그럴 수야 있겠나? 얘들아. 우두머리의 호령이 끝나자마자 왜구들 중 하나가 안씨 부인의 아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답니다. 어머니! 어린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어떠냐? 이래도 네가 도도하게 굴 것이야. 네 결정에 의해 나머지 아이와 하인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안씨 부인의 눈엔 쓰러진 아들의 모습만 보였지요. 또한 그 아이가 마지막 외치던 어머니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답니다. 내 어찌 이 한 몸 정절을 위해 저 아이를 희생시켰단 말인가? 이 한 목숨 부지하려고 저 아이를, 나의 정절이 아들의 목숨보다 중하단 말인가? 남은 아이는 살려야 해. 억울한 하인들의 목숨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왜구의 우두머리가 답답한 듯 소리치려 할 때 안씨 부인이 황급히 말을 하였지요. 잠시 기다리시오. 안씨 부인은 우두머리의 얼굴을 노려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답니다. 내 진작 이 목숨을 버려야 했거늘. 안씨 부인은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스스로 혀를 깨문 것이지요. 왜구들의 우두머리는 자결한 안씨 부인의 모습에 놀라더니 혀를 차며 기분이 상했는지 마을에서 퇴각할 것을 명하였답니다. 왜구들이 돌아간 후 사람들은 안씨 부인과 그 어린 아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 주었지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경덕이는 부인과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통곡을 하였답니다. 경덕이는 안씨 부인을 그리는 마음으로 평생 남은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청렴한 부부. 이것이 무엇이냐? 남경의 태수로 부임해온 유은규에게 관가의 한 관리가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에 유은규는 짐작이 가는 것이 있는데 모른 척하며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소? 관과의 관리는 유은규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쓰며 대답하였지요. 약소합니다만 진상품입니다. 무엇이라? 진상품? 유은규의 언짢아 하는 모습에 관리는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지요. 예, 아마 곧 여러 진상품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진상품이라니 내 알기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들었거늘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한단 말이냐. 그의 호령이 관리는 어쩔 줄 몰라 하였답니다. 당황하는 관리를 보며 유은규는 엄하게 말하였지요. 또다시 이런 진상품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가 있으면 내 엄히 다스릴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시오. 관리는 유은규의 이 같은 처사에 당혹스러웠답니다. 그 무렵은 의종의 문란한 정치로 인해 관리들이 관례처럼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때였지요. 그러므로 한자리 한다 싶은 사람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재물을 긁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백성들이야 굶든 죽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태수로 부임해온 유은규는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에 크게 호통을 치고 있었답니다. 관리는 반신반의하며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러나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은규라는 인물이 다시 없는 훌륭한 태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유은규는 태수로서 받는 녹봉 외에는 일절 어떤 것도 받지를 않으면서 오로지 백성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전념하였지요. 유은규가 이렇게 청렴한 인물로 평가되기까지는 부인의 내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 못지않게 청렴하였지요. 아내가 한동안 병치레를 하고는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일입니다. 오랜 병으로 아내는 입맛이 없어 한 끼 식사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였지요. 그런 마님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몸종은 자신이 더 애가 탔답니다. 도대체 남편이 태수면 뭐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지요. 환자에게는 밥이 보약이거늘 맛있는 반찬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답니다. 반찬이라고는 고작 나물 뿐이니 몸종은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랐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몸종은 급히 나가보았지요. 청렴한 주인들 덕에 태수의 집이라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의아한 얼굴로 문을 열었답니다. 문 앞에서는 관가의 관리가 서 있었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답니다. 마님은 어떠하시냐? 그저 그렇습니다. 필경 드시는 것이 변변치 못하여 그런 것일게요. 네, 그럴 것 같아. 여기 꿩 한 마리를 가져왔으니 아무 말 말고 네가 알아서 마님이 드시게 해야 한다. 몸종은 관리의 배려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쉿, 조용. 내가 준 것이 들통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야. 그리 되었다가는 내 이렇게 가져온 보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네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고 마님이 잡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은규 부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는 돌아갔답니다. 몸종은 모처럼 얻은 꿩을 보며 신이 났지요. 몸종은 이리저리 궁리 끝에 빙그레 웃으며 마님께 아뢰었답니다. 마님, 제가 잠시 저작거리에 갔다가 우연히 아는 친척을 만나 꿩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몸종의 말에 유은규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지요. 그래, 그 친척이 꿩을 줬단 말이야. 친척이 네가 언제 저작거리에 나올 줄 알고 꿩을 갖고 나왔더란 말이야. 거짓을 말하는 몸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을 더듬거렸지요. 아, 저 먼저부터 저에게 꿩을 주겠다고 하더니 마침 오늘 주려고 마님 댁으로 찾아오다가 저를 만난 것입니다. 부인은 몸종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그 꿩은 임자에게 돌려주거라. 마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이 꿩을 관리가 주었다고 하면 마님께서 드시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이왕 이렇게 받았사오니 드시고 몸을 추스리심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지요. 네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것은 내 고맙게 생각하느니라. 또한 병중인 나를 생각해서 그것을 보내준 이의 정성도 고맙구나. 하지만 잠시 내 몸을 추스르고자 그것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태수나리의 청렴결백은 어떻게 되겠느냐. 남편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게 할 수는 없어. 어서 돌려주거라. 마님이 이렇게 단호히 말했는데도 몸종은 그래도 아쉬운지 한마디를 하였지요. 마님, 이까짓 꿩이 무슨 뇌물도 아닌데 이웃 간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건 아니 될 말이지. 물론 이웃끼리 돈독한 정을 키우기 위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 고을을 다스리는 태수의 자리에 있는 집안이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태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청렴 결백을 무너뜨리는 일을 삼가해야 하느니라. 어서 돌려주거라. 몸종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꿩을 들고 나와 그 길로 관리의 집으로 가서 돌려주었답니다. 관리는 꿩을 받으며 혀를 찼지요. 아니, 어쨌기에 이것을 다시 가져온 것이야? 내 그토록 일렀거늘. 몸종은 마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관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요. 거참 대단한 분들일세. 요즘 세상에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길 줄 알지. 우리 나리 같은 분이 몇 명만 더 있었다면 이 나라가 이 꼴은 안 되었을 터인데.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는 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흔히 하는 말로 그 남편의 그 아내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화공 인형의 그림.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이 인종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로 바쳤답니다. 임금께 드리려고 우리 송나라에서도
일품으로 여기는 명화를 한 폭 구해왔습니다. 마음에 드시옵니까?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주시니 고맙구려. 사신이 물러간 뒤 인종은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답니다. 송나라 사신이 바친 그 그림은 강의 풍경을 그린 것으로 인종이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한 그림인 듯 하였지요. 인종은 문득 당대의 유명한 화공인 인형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려 최고의 화공인 인형의 솜씨와 비교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봐라, 화공 인형을 들게 하라. 당시 인형은 인종이 가장 아끼는 화공으로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요. 그의 그림 솜씨는 가히 신의 경지에 올라 있었답니다. 인형의 그림 솜씨를 짐작할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인형의 스승 이주는 화공으로서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자신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기하였답니다. 하여 다른 사람의 그림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았으며 이것저것 흠을 잡아 면박을 주고 헐뜯기에 바빴지요.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림의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이준이 인종의 명을 받아 어떤 그림을 평가하게 되었지요. 인종이 보여준 그림은 이준이 보기에도 천하제일의 명화였답니다. 폐하, 이 그림을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그림보다도 뛰어난 작품이옵니다. 황공하오나 폐하, 소신도 이 같은 그림은 그리지 못하였사옵니다. 폐하께서 이처럼 귀한 그림을 얻으신 것은 모두 폐하의 은공이 넓으신 덕인 줄 아뢰옵니다. 모처럼 이준이 극찬을 하자 인종은 흐뭇해하였지요. 자네같이 야박한 비평가가 그리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니 과연 이 그림이 명품은 명품인가 보구려. 이렇게 되면 자넨 대단한 제자를 키운 훌륭한 스승으로 평가받겠는걸. 예, 자네가 극찬한 이 그림은 자네가 결함이 많다고 하던 자네의 제자 인형의 그림일세. 아마도 자네 곁을 떠난 뒤에 그림 솜씨가 많이 는 모양이구려. 그 후부터 인형은 인종의 총애를 받으며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답니다. 폐하, 화공 인형 대령하였사옵니다. 어서 오시오. 내가 방금 송나라 사신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대에게 보이고 싶어 불렀소. 내가 보기엔 지금껏 이런 솜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역시 송나라에는 인재가 많은 듯 하오. 인종이 극찬하며 그림을 인형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인형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폐하, 황공한 말씀이오나 이 그림은 소신의 그림이옵니다. 뭐라? 자네의 그림이라니? 이 그림은 조금 전 송나라 사신에게 받은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몇 해 전 소신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사옵니다. 그때 송나라 황제께서 소인을 부르시더니 고려의 예성강 포구가 무척 번화한 곳으로 들었다며 직접 가진 못하니 그림으로나마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여기에 있어 소신도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믿어지질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낙관이 찍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이 그림에는 낙관이 보이지 않는구먼. 아마 표구를 하면서 낙관 찍힌 부분이 가려진 모양입니다. 황공하오나 그 그림을 가린 천을 뜯어보시면 제 말이 진실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은 끝내 인형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그림의 족자를 뜯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천으로 가려진 그림의 끝부분에 인형의 낙관과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내 그대의 말을 믿지 못해 미안하게 됐구려. 그대가 이처럼 송나라에까지 가서 그 솜씨를 인정받았다 하니 기쁘기가 그지없구려. 인종은 인형의 말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에 더욱 그를 가까이 두고 아꼈다고 합니다. 공주를 데리고 간 발소리. 서라벌의 밤이 깊어 11시가 되면 반월성에서 북이 울린답니다. 이때 대궐로 드나드는 성문은 일제히 닫혀버리지요. 성문이 닫힌 뒤 다음날 새벽 북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릴 때까지는 임금도 성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더욱이 궁녀들이나 공주들이 거처하는 궁전 근처는 파수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으므로 대궐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얼씬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밤 대궐 성문들이 모두 닫힌 후 공주들이 잠자고 있는 궁전 마루 위로 저벅저벅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형체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저벅저벅 걸어서 임금이 제일 사랑하는 큰 공주의 방 앞에 와서 잠깐 멈추더니 슬그머니 큰 공주의 방문을 여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공주는 깨지 않고 고요히 잠자고 있었답니다. 발자국 소리는 잠자는 공주를 이불째 싸업고 밖으로 나와 하늘로 훨훨 날아 서쪽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성문을 여는 북소리가 들리기 직전 이상한 발자국 소리는 잠자는 공주를 이불에 싼 채 업어다가 잠자던 방에 곱게 눕혀놓고 다시 하늘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큰 공주는 그동안 꿈을 꾸었는데 잠결에 하늘에 둥둥 떠서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늙은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주를 옆에 놓고 꼼짝도 못하게 노려보다가 새벽이 되자 귀신아 하고 크게 외쳤지요. 그러자 무섭게 생긴 큰 귀신이 늙은 중 앞에 나타나 엎드렸답니다. 귀신아, 이 공주를 업어다가 방에 갖다 도로 눕혀 놓았다가 내일 저녁이 되거든 다시 업어오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놈을 죽여버릴 것이야. 예, 명령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공주를 업고 하늘을 날아서 대궐로 돌아오는 무서운 꿈이었지요. 공주는 늙은 중 앞에 있는 동안 마술에 걸렸는지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답니다. 정말 몹쓸 꿈이었지요. 그러나 그 꿈은 하룻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워졌지요. 그 늙은 중이 어느 날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공주는 할 수 없이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크게 노하였지요. 오늘 저녁에 또 그 귀신에게 끌려가거든 주사로 바위에 표시를 해놓아라. 그 늙은 중을 당장 잡아 엄벌에 처할 것이야. 나라의 대궐을 희롱하는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은 주사가 든 약병을 공주에게 주었지요. 그날 밤 공주는 주사가 든 병을 허리끈에 차고 잠이 들었답니다. 귀신에게 업혀갈 때
공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끈에서 주사병을 풀어서 손에 쥐고 있다가 늙은 중이 있는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병을 바위에 힘껏 던졌지요. 병은 깨어지면서 바위를 새빨갛게 물들였는데 귀신도 늙은 중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는 임금에게 늙은 중이 거처하는 바위 앞에 주사병을 던져 표시를 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지요. 임금은 몸소 갑옷을 입고 수천 명의 군사를 지휘하여 서쪽으로 진군하였답니다. 서라벌의 서쪽에는 달래산과 하지산이 있었지요. 임금은 먼저 달래산으로 가서 군사들에게 바위나 동굴을 조사하여 붉은 주사로 표시된 곳이 있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붉은 주사로 된 바위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 늙은 중이 거처하고 있는 동굴이 달래산에는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임금은 다시 하지산으로 옮겼답니다. 여러 골짜기의 바위와 동굴을 찾아 헤매던 군사들이 산 꼭대기에 이르러 드디어 바위로 된 동굴 앞에 붉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군사들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굴 속을 살펴보았답니다. 과연 동굴 속에는 늙은 중이 앉아 있었지요. 임금은 공주를 괴롭히는 늙은 중을 잡아내어 처형하기 위하여 천여 명의 군사들로 산을 에워싸고 진격하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늙은 중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흥얼흥얼 주문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하늘 병정들이 동굴을 에워싸며 진격해오는 임금의 군사와 마주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얼굴이 셋, 팔이 8 달린 아수라도 있었고 불을 토하는 세 나라의 왕인 가루라도 있었답니다. 여의주를 손에 들고 비바람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용에 사자탈을 쓰고 춤추는 건달바도 있었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팔부중들이었답니다. 임금의 군사들은 모두 무기를 놓고 엎드려 절하였지요. 임금도 그제서야 내가 미처 몰랐구나. 노승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스승인 것을 하고 가마를 보내어 그 노승을 대궐로 모셔다 국사로 삼았답니다. 그 후부터 공주를 데려가는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노승이 있던 동굴 곁에 절을 짓고 주사사라 하였는데 지금도 그 터에는 주사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가 있답니다. 3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땜장이가 살았답니다. 땜장이란 그릇이나 냄비 같은 낡고 닳아 구멍이 난 건 무엇이든 땜질을 하여 말끔하게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잭은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답니다. 땜장이들은 땜질 도구가 된 커다란 보따리를 둘러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잭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전국을 떠돌다 보니 집과 정원을 돌보는 건 언제나 아내 차지였지요. 하지만 아내 역시 잭만큼이나 착해서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가에 웬 할머니가 힘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씨 착한 잭은 얼른 다가가 할머니를 일으켜서 가지고 있던 빵과 우유를 드렸답니다.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잭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지요. 잭은 어떤 소원을 말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첫 번째 소원을 말했답니다.
저희 집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의자에 앉아버리면 전 언제나 서 있어야만 하였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부터 누구라도 그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딱 달라붙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번엔 좀 더 근사한 소원을 말하라고 하였지요. 잭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두 번째 소원을 말했답니다. 저희 집 뒤뜰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동네 꼬맹이나 좀도둑들이 사과가 열리기만 하면 모조리 다 훔쳐가는 바람에 아직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지요. 그러니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과를 따는 사람은 사과에 딱 달라붙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잭의 두 가지 소원이 좀 시시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들어주기로 하고 마지막 소원은 좀 더 근사한 걸 말하라고 하였지요. 잭은 고민 끝에 마지막 소원을 생각해 내었답니다. 제 아내에게 가죽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해주고 받은 털실 뭉치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데 동네 꼬맹이 녀석들이 그 가방만 보면 털실을 꺼내 멋대로 풀고 다녀서 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 앞으로 가방 안에 들어간 것은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해주세요. 잭이 세 가지 소원을 다 말하자 할머니는 안쓰러운 듯 말했지요.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말한 세 가지 소원은 하나같이 너무 시시하군. 하지만 이미 말한 거니 들어주겠네. 그러고는 어디론가 휙 하고 사라져 버렸지요. 잭은 할머니가 시시하다고 말하건 말건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낯선 남자가 잭을 찾아왔지요. 남자는 7년 뒤 자기와 함께 가주기만 하면 그동안은 아주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일거리가 떨어져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있던 터라 일단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좋아. 앞으로 7년 동안은 편안하게 잘 살 것이야. 단,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알겠지? 그럼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남자가 뾰족한 이를 드러내며 말했지요. 난 지옥에서 온 악마야. 잭은 깜짝 놀랐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으니 돌이킬 수도 없었지요. 악마는 7년 동안 많은 보석과 갖은 음식을 보내주었답니다. 잭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요. 더 이상 땜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내도 일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렇다고 거만을 떨거나 이웃을 무시하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7년 후 마침내 악마와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이제 나와 지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예,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잠시만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내와 작별 인사만 하고 곧 오겠습니다. 잭은 악마에게 의자를 내밀었지요. 악마는 알았다며 털썩 의자에 앉았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를 다 나누었으니 떠나도 됩니다. 잭의 말에 악마는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엉덩이가 의자에 딱 달라붙어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지요.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제발 나를 이 의자에서 떼어줘.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지금보다도 더 잘 살게 해줄게. 악마가 사정을 하였지요. 잭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큰 인심을 쓰듯 일어나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악마의 엉덩이에서 의자가 뚝 떨어졌답니다. 악마는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도망을 쳤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더 많은 재산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렇게 14년이 지난 후 악마는 다시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문 밖에 서서 잭을 기다렸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참, 먼 길을 떠나야 하니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사과 몇 개만 따주시겠습니까? 잭이 부탁하였지요. 악마도 마침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과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손이 사과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아이고, 제발 날 떼어주시오. 그러면 21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주겠어요. 악마가 애걸복걸 하였지요. 잭은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떼어 주었답니다. 악마는 약속대로 21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갖다 주었답니다. 잭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21년이 지난 후 악마는 어김없이 또 나타났답니다. 잭은 아내의 가죽 가방을 들고 악마와 길을 나섰지요. 악마는 다시 속지 않겠다 다짐하며 앞만 보고 걸었답니다. 그런데 잭이 한참을 가다가 악마의 자존심을 슬슬 건드렸답니다. 어릴 때 나는 이 가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드나들었는데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당신은 절대 그렇게 못할걸요? 그러자 악마가 당장 시범을 보이겠다며 가방을 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잭이 가방을 열어주자 악마는 냉큼 가방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악마가 가방에 들어가자마자 잭은 가방을 잠그어 버렸지요. 그러고는 여기저기 들고 다니며 잔뜩 골탕을 먹였답니다. 제발 꺼내주시오. 그러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고 지옥으로 데려가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껏 드렸던 재산의 4배를 주겠소. 그제야 잭은 가방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악마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2번 다시 잭을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 4배의 재산도 몰래 갖다 주었지요. 개와 늑대와 고양이. 어느 마을 어떤 집에 늙은 개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부지런히 집 지키고 도둑을 지키다 보니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게 되었지요. 개는 축 늘어져서 햇빛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잠만 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는 주인이 옆집 사람과 나누는 끔찍한 말을 듣게 되었지요. 우리 개는 너무 늙어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디다 버리면 좋을까요? 아니, 차라리 가죽을 벗겨 박제를 하면 어떨까요? 순간 개는 정신이 퍼뜩 들었지요. 그래서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답니다. 늑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싶었지요. 늑대야, 이제 나는 어쩌면 좋으니? 늙은 개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그런데 늑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껄껄 웃었답니다. 왜 웃는 것이야? 내 처지가 한심하여 웃는 거니? 아니, 큰일도 아닌데 걱정하는 네가 우스워서. 큰일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야? 그러자 늑대가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내일 너희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에 나오면 때를 봐서 내가 아기를 훔쳐서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네가 짖으며 날 따라오는 것이지. 이쯤에서 내가 아기를 내려놓을게.
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아마 넌 죽을 때까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여. 늑대의 작전을 다 듣고 난 개는 너무나 감격하여 늑대를 꼭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였답니다. 다음 날 늑대와 개가 예상했던 대로 주인이 아기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지요. 개도 따라 나섰지요. 주인은 아기 바구니를 나무 그늘에 놓아둔 채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왔을 때쯤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가 아기 바구니를 물고 달아나기 시작하였답니다. 개는 계획한 대로 큰 소리로 짖으며 쫓아갔지요.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개의 뒤를 따랐답니다. 얼마 안 가 늑대는 약속한 장소에 아기를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을 쳤지요.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이런 너를 버리려고 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주인은 늙은 개에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였지요. 그 다음 날부터 대우가 싹 달라졌답니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에 생선도 주고 푹신한 잠자리까지 만들어 주었지요. 매일 늘어져 낮잠만 자도 구박하지 않았답니다. 개는 고마움의 표시로 주인이 주는 고기며 생선을 꼭 반으로 나누어 늑대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늑대의 요구가 점점 늘어났답니다. 개의 식량을 다 주어도 늑대는 더 욕심을 부렸답니다. 내일은 너희 집에 있는 닭을 먹고 싶어. 안 돼. 어떻게 한 집에 사는 닭을 죽일 수 있니? 다른 걸로 주면 안 될까? 하지만 늑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지요. 닭을 줄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럼 너 혼자 내일 산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하고는 쌩하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닭을 죽일 순 없어. 그렇다고 남의 집 닭을 훔쳐다 줄 수도 없고. 개는 늑대의 속셈을 잘 알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었답니다. 분명 저를 잡아먹기 위해 산으로 오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개는 어쩔 줄 몰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답니다. 그때 고양이가 다가와 개에게 말했지요. 걱정 마세요. 영감님이 늑대의 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고양이의 말에 늙은 개는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한편 개를 잡아먹으려고 계획한 늑대는 산 도깨비를 꼬드겨 나무 덤불에 숨어 있게 하였답니다. 산 도깨비가 개를 잡아놓으면 홀랑 집어삼킬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사실 늑대도 늙어서 단번에 개를 잡아먹을 힘이 없었답니다. 다음 날 개는 고양이와 함께 산으로 갔지요. 그런데 고양이의 눈에 덤불 뒤에 숨어있는 짐승의 귀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들쥐 같았답니다.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짐승의 귀를 물어 뜯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쥐가 아니라 산 도깨비였던 것이지요. 갑작스레 일을 당한 산 도깨비는 귀를 감싸쥐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쳤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늑대도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산 도깨비를 물리치고 늑대마저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늙은 개와 고양이는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재미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통한 제주. 옛 고려 시대에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강감찬이 살던 시대에는 벼락치는 횟수가 잦고 번갯불 칼이 길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감찬이 살던 옛날에는 벼락과 번개가 흔해서 친구와 싸움만 좀 해도 벼락을 맞고 밥풀을 좀 버렸다고 벼락을 맞고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해도 벼락을 맞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심하기는 하였지만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강감찬은 번갯불 칼을 빼앗아 버릴 셈으로 하루는 일부러 우물가에 앉아서 뒤를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맑은 날인데도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서 불칼이 강감찬의 목에 달려들었답니다. 강감찬은 얼른 번갯불 칼을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번갯불 칼이 하늘로 돌아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반 토막만 강감찬의 손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번갯불 칼은 토막 칼이 되어 짧아지고 벼락치는 횟수가 적어져서 그 뒤로는 벼락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졌다고 합니다. 강감찬이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서 어떤 정승의 혼인 잔치에 간 일이 있었답니다. 강감찬이 막 그 집에 들어가자 신랑이 죽어 넘어졌다고 야단이었지요. 그래서 강감찬은 엉겁결에 그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도로 살아났지요. 강감찬은 이상하여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또 넘어가고 말았지요. 강감찬은 이것을 보고 아마도 요사가 있다고 그 신랑의 몸에다 손을 댔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벌떡 일어나 제주를 3번 넘더니 큰 구미호가 되어서 죽어 넘어졌답니다. 강감찬은 하인들에게 너희들 오다가 신랑의 가마를 어디 내려놓고 쉬었느냐? 하고 물었지요. 하인들은 아무 나무 밑에서 가마를 내려놓았다고 말했답니다. 강감찬은 사람을 보내어 그 나무 속을 뒤져보라고 하였지요. 하인들이 나무의 홈을 뒤져보았더니 거기에 신랑이 정신을 잃고 있었답니다. 신랑이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그 나무 홈에 살던 여우가 나와서 이 신랑을 그 나무 홈에 잡아놓고 자기가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강감찬과 같이 영특한 사람을 보고 그만 겁이 나 도망가려다 잡혀 죽은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부터 강감찬을 재주가 신통하고 뛰어나다 하여 이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강감찬은 그 뒤 나란 일로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전라도 순창에 묵게 되었는데 동헌이 있는 응향각이라는 집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지요. 그런데 응향각 앞에 있는 연못에서는 개구리가 요란스럽게 울고 모기는 윙윙거리며 달려들어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강감찬은 종이에다 글을 써서 하나는 연못에다 던지고 하나는 공중에다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는 곧 울음을 그쳐 조용해지고 모기도 물지 않더라고 합니다. 한 남자에게 아들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만 자신의 아들이었지요.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지요. 두 아들은 둘 다 자신이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었답니다. 라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남자의 무덤으로 갔답니다. 라삐는 유산을 받으려면 몽둥이로 아버지 무덤을 힘껏 내리치라고 아들들에게 말했지요. 그러자 한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무덤을 절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라삐는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한 라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주위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존경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지요. 그는 몹시 괴로웠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법이랍니다. 어느 날 라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나쁘지만 자기 스스로를 훔치는 일도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